이번 시간에는 국제화와 세계화,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국제화와 세계화,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시간이 인간과 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흥미있게 학습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있죠. 시간에 덜 구애받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아무튼 이번 학기 인간과 사회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수업 들어가 볼까요?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개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화를 국민 국가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한다면, 세계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와 함께 그 결과로서 현대사회의 생활 양식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세계사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계사회라고 하는 관념은 과거에 비해 국민국가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화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노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지구적인 수준에서 국가 중심 세계와 다중심 세계라고 하는 두 개의 상이한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중심적 세계란 국민 국가들이 외교나 자국 내 권력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국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들의 집단 혹은 조직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중심적 세계라고 합니다. 다중심적 세계는 그린피스, 초국적 기업, WTO 등의 초국적 조직과 공회, 의학, 인종, 통화 문제 등 초국적인 문제, 세계 종교, 생태주의 생활 양식, 국수주의나 인종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인 초국적인 공동체, 생산, 금융, 지식 등의 초국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다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국가나 기업, 사회 조직 간의 지구적 상호작용과 교류, 상호 의존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국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경제적인 세계시장 통합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산을 동반하는 다층적인 과정이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점점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나 투자나 통신 등의 교류가 확대되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훨씬 더 증대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 협의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세계기구들, 즉 IMF라던가 세계은행이라고 하던가 경제적인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기구를 통해서 세계화가 잘 형성되고 발전하고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영역의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세력은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국적 기업은 생산 부문을 전 지구적으로 재배치하는 신국제 분업으로 기존의 국경의 의미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국적 기업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자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원료가 풍부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쉽게 유통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국가를 넘어서 경제의 세계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계 경제화에서 주목할 것은 초국적 금융 자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금융의 세계화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품보다 훨씬 더 쉽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윤이 창출되면서 세계의 경제는 더 불평등해지고 노동력의 착취는 훨씬 더 심해졌는데요. 그 결과 금융의 세계화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규제 없이 이루어지면서 2008년도에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 세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국민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는 것이 모든 요소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금융, 생산, 투자 상품의 영역이고 반면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의 영역에서 개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훨씬 더 엄격해지는 측면도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국적 기업들의 이윤 추구 달성하기 위한 금융 투자, 생산 투자, 상품 거래에 훨씬 더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노동력의 이동이 초국적 기업의 이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하고 엄격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제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자본에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계급 불평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처럼 뉴스,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대중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한 국가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빠르고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의 세계화는 실질적으로 선진국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낳아서 문화적 지배, 즉 문화제국주의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된 자본주의 문화가 너무 쉽게 세계 곳곳에 침투되면서 약소국의 전통 문화를 해체시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류의 전 세계적인 부상과 발전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정치와 군사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려는 경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영토 경계와 군사적 위협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특징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적, 문화적인 상호 의존적 관계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에 군사적 긴장 관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 그 이후에 대테러 전쟁과 테러리즘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문화처럼 정치나 군사력 역시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리바르라는 학자는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전쟁의 특징은 예전에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였다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첨단 기술로 무장된 강대국의 정규군과 게릴라 형태의 대항군 간의 비대칭적인 저강도 갈등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민국가의 정규군끼리의 전쟁,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국민국가의 정규군끼리 충돌이 아니라 종족과 민병대가 전쟁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 한 지역 내의 종족끼리의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 그 자체가 중요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적에 대한 개념도 예전처럼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관념이 현대에서 크게 바뀌어 왔고 여기에는 세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쟁의 특징이 세계화에 또 영향을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계화의 과정 중에 국민국가는 쇠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미래학자들은 경제의 세계화가 계속 발전하면 국민국가는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지역적, 인종적 갈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역적 경제 통합, 즉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사이에 지역적 경제 통합이 국경을 가로질러서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역은 프랑스보다 인접한 독일의 바덴, 비르템, 베르크와 긴밀히 통합되어 있으며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칼라브리아나 시칠리아보다는 알프스 국가들과 더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위기는 대내적으로도 촉발되고 있는데요. 신사회운동이 근대 국민국가의 관료화하고 중앙집권화한 중앙정부의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사회운동은 현대의 국민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정치에 국지적인 저항을 활성화시켜서 현대 국민국가의 틀을 내부에서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국민국가는 막대하고 반복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물리력이 존재해야 자본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국민국가가 있어야만 정치적 민족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시민 자격 역시 국민국가가 있어야만 자국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국가는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무리 경제가 세계화한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민국가는 세계화가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세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고 있는데 반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민국가가 중요한 결정 단위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계화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나 통합을 증진시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분절, 경쟁, 대립도 심화되고 이런 과정 중에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국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에서 세계 경제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힘과 세계 정치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괴리가 발생을 했을 때 예전만큼 초국적 기업,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세계화, 지구적인 민주주의 실현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과 군사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전 세계적인 질서를 송두리째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이 사건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세계 질서를 바꾸었죠. 한편으로는 동유럽의 코소보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내전이었죠.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주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세르비아에 속해 있는 자치주였는데요.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독립을 요구하였고 세르비아 경찰을 습격하였습니다. 세르비아 경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대규모 소탕 작전으로 인종 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일으켰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고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이를 무시하였고 미국과 나토는 군사적 공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국가의 주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으며 국민국가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 간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문화와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서 국제이주도 역시 발전했습니다. 15세기 말 신대륙이 발견되고 유럽인들이 많은 식민지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주한 곳에서 생산활동이 증대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예무역이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노예무역이 시작되었는데요. 19세기 중엽 노예무역이 폐지되기 전까지 약 1,5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북미, 남미, 아시아 등 유럽인들이 진출한 지역으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때 많은 수의 아프리카 인구들이 노예무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처럼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아시아에서 쿨리라고 불렸던 인도, 중국, 태평양 섬 출신의 계약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대체하면서 이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상 자유계약의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노예무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조건이 더 나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니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영화로도 개봉됐었는데요. 1905년 일제강점기에 일한 만큼 잘 보상해주겠다라는 달콤한 꼬임에 넘어간 조선인들이 멕시코의 에네켄 사탕수수 농장으로 고용되어 이주합니다.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시켰고 주어진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렸으며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죠. 여담이지만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조상들은 한인회를 조직하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독립자금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얻은 부를 토대로 공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들이 식민지로 진출한 데에는 자국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취업하지 못했거나 혹은 공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이 식민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국제 이주는 19세기 말에 절정을 이루었고 1846년과 1939년도 사이에 약 5,700만 명의 이상의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 이주는 유럽 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업화가 서유럽보다 훨씬 더 늦어졌던 남유럽과 중동부 유럽에서는 공업이 발전한 영국과 북서부 유럽으로 많은 노동 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공업혁명 이후에 유럽인들에게 국제 이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급속히 늘어나던 인구수를 조절하는 방안이자 빈곤이나 기아, 일자리 문제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탈출구로서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지역 분쟁이 격화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 강력하게 이민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세계 인구 중 국제 이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인 1억 5천만 명 정도로 최근에 갑자기 그 수가 세계화에 따라서 늘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날 국제 이주의 특징은 이주의 경로와 이주민들의 출신 지역이 훨씬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종족적이고 문화적인 다원성이 심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국제 이주 또는 새로운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새로운 국제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한 국가 안에서 다양한 국제 이주자 집단이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소수 문화와 소수 집단에게 집단적 차원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리로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캐나다의 경우 1970년대 초에 영국과 프랑스의 출신의 이민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중문화주의가 형성되었는데 이후 비유럽 출신자들의 이주가 증가되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의 문화까지 모두 존중하는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 전의 이주자들과 전혀 다른 눈에 띄는 소수자들이 늘어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선주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의 문화 역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존재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외국인의 존재는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가야의 김수로 왕이 인도의 황후공주와 결혼을 했다던가 가덕도에서 백인 집단의 유골이 다량으로 출토되기도 했었는데요. 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유리구슬이나 황금보검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외국과 교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한반도에는 외국인들이 쉼없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항과 전쟁 등의 과정에서 화교라든가 서양 선교사, 군인 등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혼혈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90년대 초반부터 중동 등 아시아 출신 노동 이민을 받아들였는데요. 최근에 노동 이민자들과 결혼 이민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이전에는 이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단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민족일 수가 없다. 우리와 같은 권리를 향유할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정적적으로 한국 사회가 더 다양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중에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에 비해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책에 있어서도 이주 노동자보다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즉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들에게 훨씬 더 한국 사회가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태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단일 민족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역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양인들이 열등한 민족에게 바라보았던 시각과 태도를 우리가 내면화해서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태도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서서히 오픈마인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교류하고 또 우리의 것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서양인들이 가졌던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의식을 강화시킬 것인가? 즉, 한국인은 단일하고 우리 것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의식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세계인으로서 훨씬 더 관용적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양 갈래길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의 공존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세계화 시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인간과 사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점이 왔습니다. 인간과 사회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라던가 제도라던가 정치적,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광범위하고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 공부하는 데 힘든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학습했던 내용이 여러분이 간호사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